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내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떨 때 가능할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겠죠. 누군가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법익이 침해를 당했고 수반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럴 때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성립되었다면 그 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책임이 성립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죠. 채무불이행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금전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계약관계가 있겠죠. 이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계약서라든지 차용증, 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에 따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는데 안 되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관계, 즉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불법행위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겠죠. 피해의 범위 부분만을 고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여기서도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무죄, 무혐의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에 한해서 또는 경미한 사건에 한해서 선처를 내려준다, 한 번만 봐준다라는 처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책임이 성립되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따져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적정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손해배상 청구는 기준이 없이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없죠. 그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 라는 이제 조문입니다. 통상의 손해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발생을 했어요. 상해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팔 깁스도 하고 내가 먹은 처방약 그리고 입원 치료비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상 손해입니다.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적인 손해인 거죠. 그렇다면 특별 손해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도 같은 예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 사건을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앓고 있었던 지병이 있었던 겁니다. 지병. 어깨라든지 팔, 다리 이런 부위가 유전적으로 앓고 있던 지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해당 폭행 사건으로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비가 통상적인 치료비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에 이러한 특수한 사정은 가해자가 만약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특별 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 좀 와닿으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위자료입니다. 다들 이 위자료 부분에서 사실 큰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물으시는데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님께서 그 사안과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일반적인 법 감정과 손해의 공통 타당하는 법 이념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불법 행위 및 특정 유형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유형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상간자 소송 청구인 경우에는 상간행위로 부부가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2천만 원 내외, 혼인생활을 유지한다면 1천만 원 내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성행위에 이르렀는지 또는 상간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재산적 손해라고 하면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객체가 사람일 때와 물건일 때. 객체가 일단은 물건일 경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그 물건이 멸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즉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액수는 멸실 당시 그 물건의 교환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죠. 당시 그 물건의 실거래가가 손해배상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멸실까지가 아닌 훼손, 손상 정도라면은 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액이 되겠죠. 하지만 그 물건이 수리가 되는 동안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은 수리 기간 동안의 택시비라든지 렌트 비용 이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수리 중 통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 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은 한데 그 비용이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교환 가치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해서 새로 구입하는 금액보다 수리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거로 외제차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인데 그 수리 비용은 어디 이태리에서 사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나는 이 차를 고쳐서 사용하고 싶다.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수리비를 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평성을 따져서 멸실 당시의 교환 가치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수리비가 아닌 멸실 당시 교환 가치로 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피해 당사자, 객체가 사람인 경우에는 불법 행위,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손해배상 범위가 책정이 될까요? 먼저 사망 전 치료비, 사망 후 장례 비용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실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경우에 계속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될 텐데 사망함으로써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함으로써 사라진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일실수익,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배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 역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일시상해인지 아니면 영구상해, 영구장애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해배상 청구와 금액 산정에 관한 큰 틀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